예,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이제 3월부터 하겠다고 하죠. 이게 이제 WTO 그 자유무역 질서를 이제 선별적, 선택적으로 이제 부수는, 거기에 구멍을 뚫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의 최종적인 타겟은 중국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3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25%는 특정 국가의 보편 관세, 즉 해당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있는 경우에 그 위에 추가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10% 보편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총합 35%가 됩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조치가 만약 한국에 대해서 특별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듭니다. 이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 그룹이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 여기 아주 넉바지인데요. 제목 보면 마치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한국에만 똑 찍어서. 이런 헛소리 믿으면 국민 바보 되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겁니다. 참고로 철강의 경우 한국은 2024년 기준 250만 톤을 수출해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루미늄도 20만 톤을 수출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경 같은데 이 기사를 쓰거나 제목을 뽑는 기자들이 굉장히 빼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미 관계를 쐐기를 박아서 벌릴 수 있나. 거의 중국 간첩 수준의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EU는 즉각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거론했습니다. 멕시코는 반발하긴 했지만 보복관세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미국의 철강 수입은 캐나다가 연 600만 톤 1위, 브라질이 410만 톤 2위, 멕시코가 320만 톤 3위, 한국이 250만 톤 4위입니다. 이게 빅4입니다. 2024년 미국의 철강 수입 총량은 약 2,886만 톤이고요. 미국의 국내 철강 생산은 우리보다 좀 커요. 7,950만 톤이며 조업률이 80% 미만이에요. 한 78%, 77%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수입은 2,886만 톤이며 전체 수요의 약 2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미국이 철강 생산 대국이에요. 예, 아직도 대국입니다. 이제 알루미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은 캐나다 연 320만 톤이 압도적 1위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더해도 캐나다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은 4위 연 한 20만 톤 정도 됩니다. 2024년 미국의 알루미늄 국내 생산량은 399만 톤으로서 총 수입량 역시 이와 비슷해서 총 수요의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50~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 연합인포맥스, JP 모건에 따르면 미국은 총 알루미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의 알루미늄 원석을 캐나다가 미국에 공급한다. 이게 뭔 소리래요? 일단 그 알루미늄 수입이다 미국에서 이럴 때는 원석이 아니에요. 일단 알루미늄 원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리의 원석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구리가 섞여 있는 그 흙 덩어리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화 알루미늄, 알루미나라 그러는데 그게 섞여 있는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걸 복사이트라 그럽니다. 그걸 뭐 원석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용어를. 알루미늄 수입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알루미늄 생산 자체가 양이 작고 이때 알루미늄 프로덕트, 알루미늄 제품입니다. 그때 제품은 반제품인 괴 덩어리요, 인고트. 혹은 완제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엉터리죠. 일단 수입량이 한 50~60%밖에 안 되고요. 전체 수요에. 밖에라 그러긴 그렇지만 80%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캐나다는 미국의 알루미늄 광석을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광석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원석 이런 용어가 없어요. 캐나다는 미국에 인고트는 수출합니다. 알루미늄 괴. 왜 그러면 알루미늄은 이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뒤에서 앞에다가 어떤 그 단면, 그걸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단면 형상을 걸어놓고 뒤에서 압력을 주면은 쫙 같은 형태로 뽑아져 나가잖아요. 레일이면 레일 형태로. 또 복잡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단면이. 그래서 그때 밀어넣을 때 인고트로 밀어넣는다고요. 그걸 밀어넣는 건 괴로. 그래서 알루미늄 괴를 많이 써요.
이 산화 알루미늄, 이거 알루미나라 그러죠. Al2O3입니다. 이것을 약 30에서 60%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복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캐나다는 복사이트가 안 나는 나라입니다. 복사이트가 안 나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포함하고 있는 광물 자체가 안 나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기사예요. 완전히. 캐나다 그걸 어디서 수입하냐. 캐나다의 알루미늄 수출의 한 8, 90%를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당연히 미국산 복사이트를 수입해야 되는데 미국서 수입을 안 하고 브라질에서 수입합니다. 미국서 수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루미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알루미늄은 복사이트에서 추출한 산화 알루미늄, 이걸 알루미나라 그러는데 거기서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정이에요. 이 공정이 전기분해를 이용합니다.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라 그러나? 예, 전기를 엄청 써요. 그래서 전기값이 싼 나라가 알루미늄 공업에 유리합니다. 캐나다는 주별로 전기요금이 다른데 킬로와트 아워, 우리가 킬로와트 C라 그러죠. 전력량 단위죠. 이 킬로와트 아워당 캐나다 퀘벡주는 0.0537달러, 그러니까 5센트 5.37센트. 노바스코티아는 0.1227달러, 12.27센트입니다. 어느 경우든 미국 평균 18센트보다는 훨씬 쌉니다. 여기서 보면 빨간색 한참 내려가서 제일 높은 데가 무려 킬로와트 아워에 0.43달러짜리가 있어요. 이탈리아. 쭉 내려가면 빨간 것이 처음 나오는 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죠. 미국이 0.18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한국이 0.13달러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산업용 전기가 쌉니다. 우리 산업용 전기 작년 10월에 올랐죠. 가정용은 동결됐고 산업용은 올랐는데 그 오른 산업용 전기가 미국보다 싸요. 예. 그리고 노바스코티아, 캐나다, 거기가 0.1227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싸요. 그리고 멕시코가 0.1달러, 한국보다 상당히 많이 싸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0.08달러, 많이 쌉니다. 그래서 허접한 그 석탄 많이 따갖고 우리 엄청 고생하잖아요. 초미세먼지로. 그 다음에 캐나다 퀘벡이 이게 원자력 발전인지 수력 발전인지 모르는데 0.0537달러, 5.73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5센트 조금 넘을 뿐이에요. 굉장히 싼 거예요. 거의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거보다 싼 데는 이제 뭐 사우디 이런 데 가면 이거보다 싸집니다. 캐나다의 퀘벡이 이렇게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캐나다의 알루미늄 생산 공장들이 퀘벡에 많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전기값이 싸면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갑자기 왜 알루미늄을 캐나다산까지 해서, 특히 캐나다가 미국 알루미늄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수출해 주는 나라인데 알루미늄 소요량에 왜 그러냐? 비록 전기값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싸지만 첫째, 미국은 원료인 복사이트가 생산돼요. 둘째, 셰일 혁명으로 천지 사방에 싼 전기, 천연가스 발전을 하는 전기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알루미늄 산업 전망이 앞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고 말씀 나오는 김에 세이브 코리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국화돼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같으면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국회의사당 3번 출구. 예,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이 이제 철강에 관세를 때린 거하고 알루미늄에 관세 때린 게 이유가 좀 다른데, 철강에 25% 관세를 때린 건 첫째 러스트벨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오하이오 이런 데들. 그 러스트벨트를 살려내고, 둘째 후방 연관 효과가 큰 전략 기반 산업. 철강은 후방 연관 효과가 크잖아요. 철을 제대로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미국 제철소 조업률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제 뭐 70% 이하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제 폐업 위기예요. 지금 한 80%가 좀 안 됩니다. 77, 78. 거의 폐업 위기 수준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요. 추세가. 이거를 만약에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한 연에 한 수입량을 800만 톤에서 900만 톤, 지금 한 3천만 톤 가까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걸 한 8,900만 톤을 줄이면 3천만 톤 수입량 중에 그러면 미국 철강 산업이 바짝 살아납니다. 바짝 살아납니다.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방 연관 효과라 그러죠. 철강이 되면 그 다음에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후방 연관 효과가 큰 전략 기반 산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 쪽도 그렇고 프리프레스드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을 집어넣고서 콘크리트를 성형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하수관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또 구조물 케이싱 같은 거, 구조물. 그러니까 우리 좀 울릉도 공항 할 때 엄청난 그 구조물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가져가서 뚝뚝 바닷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게 다 그게 사실은 그 원가의 뭐 절반 이상이 철강이죠. 예, 그 다음에 H빔 같은 거. 뭐,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철강 공업이 발달해야 무기나 조선 같은 데서 필요한 뭐 잠수함 이런 데서 필요한 특수광들을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략적인 기반 산업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겠다 이거죠. 예. 알루미늄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따른 것은 향후 미국 천연가스 발전량의 급증을 염두에 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LNG화 시키는 게 없어가지고 결국 천연가스가 나오게 되면 이걸 PNG로 잡아 뽑아버리든지 그러려면 천지사방에 다 관로 깔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걸 적당한 항구까지 PNG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적당한 항구까지 PNG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LNG화 시켜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 셰일가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분산형이에요. 그러니까 셰일의 그 산출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냥 가스는 태워버리는 거라 이제 그 석유 뽑으면서 그런 그 출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럼 거기다가 천연가스 발전소 짓기는 편하잖아. 전기는 남아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엔 복사이트 원료도 굉장히 많아요. 복사이트도. 여기서 복사이트를 저온으로 가열하면서 뭐 첨가물 좀 넣고 압력을 좀 가하면은 거기서 산화 알루미늄이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알루미나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전기 분해를 걸면은 알루미늄이 나오는데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고부가치 그 함량이 작은 다른 물질들도 같이 나온다고요.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강하죠. 예, 그 동 같은 거를 굉장히 고순도로 뽑으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뽑아내는 기술이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요. 한국이 일본 수준에 거의 육박하거나 뭐 비등하거나 그럴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제 발전해야 이게 다 같은 그러니까 재련 기술들이거든요. 전기를 이용한 정밀 재련 기술이에요. 이게 미국이 약했었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그 산업 분야를 키우겠다. 그 의지입니다. 이거는 알루미늄 쪽에 25%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셰일가스전이 그 동네에 많이 있고 여기저기 뭐 한 200-300km 바운더리 안에 그다음 복사이트 광산이 있고 이러면은 전기와 원료 수급이 편하잖아.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물류비는 작으니까. 그런 입지에 알루미늄 재련소를 세워서 이 산업 분야, 재련 분야를 정밀 재련 분야를 키우겠다.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이제 제철이면 제철 혹은 재련이면 재련 이렇게 마이크로 레벨에서 산업 한 분야 한 분야를 살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 질서, 즉 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주의 질서라는 그 빅픽처에서 이거를 살펴보면 이번 25% 관세는 이건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WTO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이때까지는 상식이었는데 그 상식을 그냥 정면에서 깨버린 사건이죠. 그럼 도대체 미국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냐. 일단 이 사건은 뭐냐. 미국이 WTO 자유무역 체제에서 선별적 탈퇴를 본격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요. 선별적 탈퇴란 상품 분야에 따라 교육 국가에 따라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선별적 타겟팅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둘째, 미국의 USMCA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을 근본부터 재검토한다는 사건이죠.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최대 철강 수출국이고 미국에 대한 최대 알루미늄 수출국입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세 번째
철강 수출국이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가니까 우리보다 한 100만 톤 이상 더 많이 수출하죠. 미국에. 300만 톤급이니까 우리 250만 톤이고. 앞으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호혜주의를 엄청 요구할 겁니다. 야, 너희 말이야, 뭐 중국계 기업 그 앞전 쓰지 마. 너희 쪽에 무슨 기업 만들어가지고 중국 부품 쓰고 중국 자본 써가지고 뭐 USMCA 특혜 받아서 관세 적용 안 받고 막 그냥 미국 시장에 밀어놓고 이런 짓 앞장서서 하지 마. 펜타넬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캐나다가 미국에게 알루미늄을 파는데 캐나다 알루미늄 수출의 한 8, 90%, 90%인가가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이왕이면 복사이트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은 기술이 있으니까 복사이트만은 안 팔 거라고요. 산화 알루미나로 추출해서 팔고 나머지 가지고 뭘 좀 할 거라고. 그럼 복사이트는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캐나다는 그걸 좀 싸게 가지고 오겠다고 미국서 안 사고 브라질에서 샀단 말이야. 그럼 미국은 내가 호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제품은 나한테 팔고 원료는 나한테도 많은데 나한테는 안 사고 브라질에서 사고 너희 우리 어떻게 보는 거야? 너 그리고 펜타닐 제대로 맞기나 했냐? 너 그 북극 쪽 그거 저기 방해한다고 국방력 제대로 키우기나 했냐? 이상한 자식들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미국은.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마약 카르텔이 다 그게 국경지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불법 이민 멕시코로 관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방치해 왔잖아. 너 우리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중국 기업 앞전이 나서고 너 지금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USMCA를 아예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거의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선별적 타겟팅을 하고 선별적 그 혜택을 주겠다라고 나가면 그걸 뭐 자기 이웃 국가한테만 그 혜택을 몰아줄 필요가 없잖아. USMCA에만 몰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멕시코, 캐나다에만. 아예 그거 털어버리고 아니 뭐 이거 보니까 우리 한국이랑 더 잘 가야겠어. 한국한테 주고 우리 뭐 일본이랑 더 잘 가야겠어. 일본한테 주고 우리 스페인이랑 잘 가야겠어. 스페인한테 주고 우리 뭐 우크라이나랑 잘 가야겠어.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게 앞으로. 어차피 세계는 하나인데 뭐 국경 맞이하고 있다는 걸로 크게 뭐 격보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 지금. 네. 저는 이제 미국이 모든 교육 국가의 모든 상품 분야에 대한 일반 관세 이거 10% 하겠다 그랬었죠. 그거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저는. 상품 분야에 따라 교육 국가에 따라 관세를 달리하는 선별적 타겟팅, 족집게 타겟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뭐로 얘기를 할 수 있냐. WTO 자유무역 체제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고 재정 및 무역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멍을 숭숭 뚫겠다. 손구멍을. 예, 2001년인데 그게 이제 쿠킹이 된 게 2000년인가 2001년 쿠킹이 된 게 클린턴 때 그걸 쿠킹했죠. 예, WTO 받아들이는 걸. 그걸 WTO 체제 자체를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게 되죠. 결국에 가서는. 여기서 잠시 이게 재정 및 무역 정상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있으면 무역 적자가 생기고요. 무역 적자가 있으면 재정 적자가 생깁니다. 이게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이제 GDP의 부문 균형 이론, Sectoral Balance of GDP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무역 적자 및 초과 저축의 합이 재정 적자와 동일합니다. 이게 1990년경부터 2018년, 19년까지 미국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M-X는 이제 무역 적자를 가리키고요. S-I는 초과 저축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적자는 빨간 걸 가리킵니다. T-G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M-X와 S-I, 즉 무역 적자와 초과 저축을 합치면 딱 그 금액이 재정 적자가 동일해집니다. 이건 뭐 이제 그 GDP를 어떻게 정의하냐, GDP 정의된 그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항하면서 맞추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를 이거를 이제 그 GDP의 부문 균형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재정 적자 줄이면 무역 적자 줄어들어요. 또 무역 적자 줄이면 재정 적자 줄어들어요.
그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초과 저축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연방정부 혁신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적 타겟팅에 의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건데 우리 뭐 해야 되냐? 예. 미국에 대해서 호혜주의 우리 많이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 됐기 때문에 미국산 LNG 수입, 그다음 미국산 원유 수입량을 크게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연 한 400억에서 한 600억 달러 사이인데 그중에서 한 2, 300억 달러는 쉽게 털고 갈 수 있습니다. LNG만 해도 우리가 연에 한 500억 달러 수입하거든요. 지금은 한 13, 14%밖에 미국산을 수입 안 하는데 그걸 한 40%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150억 달러가 일단 거기서 커버가 되잖아요. 또 원유에서도 그렇게 커버시키고 이제 중동이 아니라 미국을 에너지 파트너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미 무역 흑자폭을 줄입니다. 그래야 지금 미국이 정상화되고 미국의 재정과 무역이 정상화되는데 한국이 맹방으로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거죠. 거기서 돈 벌었는데 이왕이면 거기 가서 써줘야지. 트럼프의 선별적 타겟팅은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살벌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미 무역 외부분, 예를 들어 첨단 분야에 대한 생산 설비, 뭐 예를 들어서 ASML의 반도체 생산 장비 이런 거요. 또 투자, 기술은 차단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이거 잘 시스템 짰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를 좁은 범위 넓은 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Small yard, high fence. 좁은 마당 높은 장벽. 좁은 범위 높은 장벽. 그런 전략으로 불렀죠. 바이든 정부 때의 그 명칭입니다. 바이든 정부 국무부의 명칭이에요. 트럼프는 이 좁은 범위 높은 장벽 전략,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전략에 더해 선별적 타겟팅을 할 겁니다. 이 선별적 타겟팅은 최종적으로 중국을 겨냥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되고 있죠.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특정 산업을 겨냥한 추가적인 선별적 타겟팅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계 기업 및 중국 부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 멕시코 같은 게 또 베트남 같은 게 이제 특별하죠. 그런 나라를 겨냥한 선별적 타겟팅을 할 거라고요. 너희 그 짓 하지 마. 너희 우리한테 수출하는 건 좋은데 응? 중국계 기업, 중국계 부품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 중국 앞전 쓰지 마. 이런 조치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적용될 겁니다. 비록 유예 상태이긴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보편관세 25%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누리는 나라들에게 미국과 호혜성을 지켜라. 이 메시지일 뿐 아니라 중국과 엮이면 타겟이 된다. 이 같은 메시지를 같이 발신하는 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 큰일 난 거죠. 중국의 지금 경제 구조의 문제가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역 흑자가 나면 파생효과, 낙수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출에 파생효과, 낙수효과가 있어야죠. 중국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무역 흑자는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는 더 극심해져.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종중 종북 세력이 한 2000년경까지 주장하던 구호를 저는 생각하게 돼요. 벌써 그게 25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죠. 한 70년대부터 종중 종북 세력은 민족경제라는 주장을 했고요. 막시스트 경제학을 한 좀 이상하게 사는 양반이죠. 어렸을 때 이미 그 전라북도 사람인데 빨치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서울대 농대 농경제학과라고 있어요. 농경제학과에서 막시스트 경제학을 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이 막시스트 경제학 책을 써서 감옥을 좀 오락가락하면서 그 인세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런 분이에요. 박현채 씨 돌아가셨죠. 이 박현채 씨가 이제 그 요즘 용어라면 김일성 주체 경제 같은 걸 주장을 했죠. 아우타르키 경제, 자급자족 경제. 그게 민족 경제다. 그러니까 민족 주체성을 살린 민족의 그런 그 농업이라든지 뭐 중소상공인을 뭐 가장 중시하는 그런 경제를 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1970년대 얼마나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겠어요. 일부에서. 네. 그 논리가 한 20여 년 그렇게 풍미를 했어요. 20, 30년.
그래서 2000년까지 풍미를 했는데 얼마나 무식했냐 그때 좌파들이. 1994년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맺어지니까 그 국제회의가 우루과이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 그러지. 그거 반대한다고 우루과이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했어요. 우루과이 대사관 그때 개고생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회의가 모로코에서 열렸다 그러면 모로코 대사관 가서 시위하는 거야. 황당한 거죠. 그 논리는 그때 뭐라 그랬냐. 삼성현대는 반민족 매판 기업이라 그랬어요. 매판, 마이판이라는 단어는 중국 공산당 단어죠. 식민지 열강에 협조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그 로컬, 그러니까 그 현지 사업가, 그걸 매판이라고 불러요. 마이판. 그러니까 삼성현대는 식민지 열강 기업에 뒤치다거리 해주는, 앞전해주는 그건 반민족 기업이다. 그러면서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대중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중경제 이런 말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DJ가 대중경제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 수출경제 안 하고 자기는 집권하면 대중경제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지. 그 사람이 잘한 거면 사기를 2번 친 게 잘한 거예요. 대중경제론까지는 사기인데 집권한 다음에는 시장경제로 돌았죠. 왜냐면 IMF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뭐 많이 팔아먹긴 했는데 알짜 기업들. 또 IMF가 초래된 이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DJ 민주당 세력이 기아자동차를 삼성에 매각하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때 이제 현대에 몰아주면 너무 하나에 몰린다. 그래서 매각을 하면 현대는 일단 아니고 매각을 해야 되면 삼성인데 삼성에 매각하는 걸 반대했어요. 국민기업 기아를 왜 매각하냐. 그래서 그게 번져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IMF가 내놓는 금융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브레이크 걸은 건 당시에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던 이회창 대통령 후보. 그거 하면 대통령 떨어질까 봐.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심부름한 신한국당 법사위원장 최병렬. 예. 그러니까 이게 DJ가 공 쏘아 올리고 이회창 최병렬이 스파이크 넣은 사건이에요. IMF가. 그래서 나라 거덜나 버렸지. 그 거덜난 비극적 사건 아래서 DJ가 이제 시장경제 내걸고서 그러니까 사기를 2번 친 거야. 대중경제 떠들면서 민족경제 떠들면서 집권해가지고 시장경제로 바꿨으니까 2번이죠. 사기가 2번이면 진실로 오잖아요. 거짓을 다시 거짓하면 진실이 되는 거 아니야. 논리학에서 FF면 T잖아. 트루스잖아. 그런 일이에요, 그게. 예. 사기 2번 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민족경제란 이런 거, 대중경제 이런 소리가 많이 떠돌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좌파 혹은 이제 그 종종 종북이 비판한 주요 태제는 뭐냐면은 수출과 국내 경제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 근데 그렇게 열을 올려서 한국 경제를 비판한 게 다 말짱 꽝이죠. 왜냐면 한국 경제는 수출에서 낙수 효과가 엄청 큰 그런 경제 구조를 이미 형성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냐? 대한민국 좌파가 대한민국을 헐뜯기 위해서 만든 그 스토리가 바로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수출과 국내 경제에 완벽한 유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인민의 거지와 무역 흑자의 비대화가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사이좋게 쌍둥이 동시 패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대한민국을 헐뜯었던 사람들 왜 중국에 대해서 이거 지적 안 하는지 모르겠어. 수출과 국내 경제가 완전히 유리된 거예요, 중국 지금. 그래서 국내 경제는 완전히 지금 유령이잖아요, 유령. 이런 광경이 다 없어졌잖아. 그냥 유령이잖아, 지금 국내 경제는. 이런 광경이 다 없어졌잖아요. 공실률, 뭐 옛날에 꽉꽉 차던 베이징, 샹하이에 랜드마크가 됐던 그런 건물들, 사무실 공실률 50% 넘은지 뭐 상당히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 의한 중국 타겟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중국산을 목을 졸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부품과 중국 기업의 앞전 역할을 하는 나라.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나라. 이 나라들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고요. 중국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예,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철이 들면 다행인데, 예, 철이 안 들죠. 궁지에 몰릴수록 악랄한 꾀를 내서 발악을 하죠. 이런 악랄한 꾀를 내서 하는 발악의 가장 중요한 메뉴가 한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워죠. 세뇌, 공작, 침투를 통해서 나라를 그냥 날로 삼키는 것.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보내고 민주당과 종중국해가 의원 내각제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로망입니다. 예, 이 권영세가 이런 시진핑의 로망을 아주 잘 이행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많이 모락모락 들죠. 계엄특검법 이런 거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찾아가면, 그건 개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 개헌 뭐 이런 거, 군불 떼고, 예, 아주 뭐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상한 행보 하시려면 그냥 내놓고 해라. 비대위원장 내려놓고. 그게 당당하지. 그래서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 인간의 도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출동합니다. 예, 내일 2월 14일 금요일 날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예, 자유대한 호국단이 주도합니다. 오상종 대표가, 빡빡이 아저씨가, 저도 우리 오 대표 동지이기 때문에 갑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